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저지 버겐 카운티 팰리세이즈 파크에 있는 정영민입니다. 오늘 휴먼 라이브러리는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네, 오늘 담화와 굉장히 연결 잘 됩니다. 그러니까 세인트 피터, 그러니까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사시는 동명이인 이현희 형제님. 이분은 사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 이현희 형제님보다 먼저 아둘람에 출연하신 분이니까 순서로 말하면 이현희 원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이현희 님이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죄와 벌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의 현장에서 죄와 벌의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현장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고 또 랜선 투어까지 해주셔가지고 아둘람 온라인 공동체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한번 나타나셨다가 안 나타나시고 동명인 요하네스버그 이현이 지금 못 일어나셨는지 제가 아까 예배 중간에 카카오톡으로 세게 호출했어요. 못 일어나시냐. 그런데 아마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이현이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오늘 안 나오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운명적인 두 이현이의 만남 오늘 성사되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이현이님께서 아마 요나서의 성경 구절대로 박넝쿨을 아꼈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전쟁 가운데서 러시아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선교사로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문화 선교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서설이 길었습니다. 이현희님 직접 인사해 주시고 마이크 키시고 인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현희라고 합니다. 예, 두 번째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또 발언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동명이인이신 이현희 선생님을 여기서 못 뵀네요. 네,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한번 카톡으로는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기 임원 그 목사님 먼저 연락을 주셨고요. 이번 전제 관련해서 담화가 아니라 그 휴먼 라이브러리 할 수 있는지 먼저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그 기꺼이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로서 지금 현장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는 느낌은 좀 특별한 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 러시아의 상황이 좀 긴박하게 돌아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유튜브 영상을 계속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3편을 제가 영상을 만들었어요. 전쟁 일어나기 전 그리고 전쟁 일어나고 난 후 3편의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 제가 만든 영상을 요약한 내용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의 러시아 사람들의 그 상황, 이 전쟁에 관련된 그것을 제 이제 생활과 함께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화면 공유가 가능하죠? 네, 지금 보이십니까? 네, 잘 보입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그러면 간단하게 그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제 만든 영상 중에 나온 내용인데요. 지금 전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러시아 키예프에서 물러나지 않습니까? 그 남부 지역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GFP라고 하는 그 개인 그 사설 단체입니다. 여기서 전 세계 국가들의 전투력을 측정하는 그런 통계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전투기, 요격기 부분만 이제 탱크나 그런 것들 제외하고요.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왼쪽이 러시아고 오른쪽이 우크라이나입니다. 전투기, 요격기 숫자가 비교가 아닙니다. 789대 42. 네. 그다음에 기타 공격기는 또 742대 25, 수송기는 429대 31, 특임기는 130대 5, 공중 구조기는 아예 19대 0으로 비교되지 않고 헬리콥터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전 공군력이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 다 예상을 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는 3일 내에 다 함락이 되고 끝이 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공군력이거든요. 사실 러시아에서 이 공군력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이유를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방공체계, 우크라이나 방공체계가 훌륭해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러시아 측에서는 또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 얘기는 이 공격 자체가 군사 작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침공이 아닌 군사 작전. 거기는 나치들이라든지 또는 지금 나치들이 정권을 잡고 있다, 신나치주의자들이 정권을 잡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민간인들을 본인들은 학살한 생각이 없다. 그래서 키예프에 그 폭격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 융단 폭격을 해가지고 다 없애버릴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그런 거는 지금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폭격이라든지 미사일 어, 폭격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그걸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은 이제 민간인들의 살상을 최소화시키고 우크라이나 신나치주의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정권만 무너뜨리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식 입장이에요. 러시아식 입장을 이제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탱크에 대해서는 이제 제블린 미사일 많이 얘기 나오죠. 그리고 그 항공기, 헬리콥터에 대해서는 스팅어 미사일로 방어를 해가지고 이제 러시아가 이제 그렇게 하지 그 제대로 된 이제 그 하늘 공격을 이제 그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또 전차들도 많이 파괴되고 그래서 키예프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또 러시아에서는 이제는 키예프에서의 작전이 이 정도로 원래 하려고 했었던 거고 실제로는 이제 돈바스 지역 해방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돈바스 지역 해방에 집중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현재는 돈바스 지역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이제 몇 주 내에 거기서 엄청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걸로 다들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전쟁이 바로 일어나기 전에 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그 푸틴하고 크레물린에 회담을 했거든요. 그때 마크롱 대통령이 했던 말이 핀란드화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핀란드화란 말이 처음 들어가지고요. 영상을 만들면서 좀 찾아봤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세계 질서 재편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핀란드는 나치에 협력을 했기 때문에 패제국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토를 러시아, 소련, 그 당시 소련으로부터 이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조약을 체결을 해서 여러 나라의 그 상황, 그 영토라든지 배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파리 조약에서 핀란드의 운명도 결정이 되어서 핀란드의 영토를 많이 잃어버립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핀란드가 있고 오른쪽에 소련이 있어요. 지금 러시아죠. 그래서 핀란드하고 러시아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그 영토를 맞대고 있고, 여기 라도가 호수가 보이시죠? 라도가 호수에서 왼쪽 회색으로 돼 있으면서 이 발트해 연안에 있는 이쪽이 상트페테르부르크입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여기가. 네. 위치 대충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붉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을 잃어버려요. 세 군데죠. 여기가 이제 핀란드 영토인데 이 1947년 조약의 결과로서 영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대신에 한 가지 핀란드가 얻은 것은 독립을 보존한 겁니다. 그러니까 핀란드라는 나라는 사실 그 전에는 아주 오랫동안
스웨덴의 식민지였다가 19세기 초반에 러시아 식민지로 넘어와서 그래서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는 와중에 핀란드가 독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핀란드란 나라가 이 땅에 생긴 지는 민족은 오래됐지만은 나라가 생긴 건 100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와중에도 계속해서 이제 러시아가 수도를 바뀌면서 소련의 영향하에 있다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패전국이 되면서 전체가 다시 소련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는데 이 핀란드화라고 하는 그걸 지킴으로 인해서 영토를 보존하고 대신에 중립국가로서 지금까지 살고 있고 그 선택은 지금까지 제가 볼 땐 되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러시아하고 서방 사이에서 중개 무역을 한다라든지 그런 이제 중간자장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이득을 취해서 살고 있군요. 그리고 핀란드 저는 자주 가는 입장에서 볼 때 핀란드 관광객들의 절대 다수가 러시아 사람들이에요. 러시아 사람들이 핀란드 통해서 이 해협을 통해서 바로 왼쪽에 있는 스웨덴으로 가는 그 실리아나 라인이라고 하는 초와 유람선 타면서 여행을 굉장히 많이 즐겨요. 그래서 핀란드는 그것을 잘 하고 있는 나라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핀란드하고 스웨덴이 그 중립 국가의 위치를 버리고 나토에 가입하려고 한다고 해서 또 이제 또 다른 또 문제가 또 생기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을 하면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민스크 협정이라는 것이 체결이 돼요. 2014년 9월 5일에 1차 민스크 협정이 체결이 되는데요. 체결의 결과 여러 가지 이제 후속 조치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빨간 선하고 파란 선으로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그어져 있네요. 오른쪽 부분이 바로 돈바스 지역이라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루간스크 그리고 도네츠크 지역입니다. 여기가 친러 지역이죠. 우크라이나 영토인데 친러 지역에서 크림반도가 독립하고 난 다음에 러시아로 이제 합병이 된 것처럼 이 지역에 있는 두 자치공화국도 지금 친러 계열이기 때문에 우리도 크림반도처럼 독립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러시아 영토로 이제 편입이 되기를 원하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푸틴이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침공 바로 전에 3월 21일이었을 겁니다. 새벽에 정광석화처럼 55분짜리 담화를 발표해요. 러시아 역사를 쭉 읊더니만 우크라이나의 지금 상황, 우크라이나 나라도 사실은 러시아가 만들어준 거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나서 갑자기 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그리고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수장들을 불러가지고 크렘린 내에서 두 나라를 이제는 러시아가 독립국가로 인정합니다. 선언을 딱 해버리더니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어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 1차 민스크 협정에서 이 보안 구역 내에서는 지금 이렇게 기금이 쳐져 있는 지역이 완충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은 휴전선 DMZ 같은 구역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전투를 금지한다. 그리고 분쟁 지역에서 모든 외국인 용병을 철수시킨다. 즉 이 지역, 돈바스 지역,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가지고 이 돈바스 지역을 공격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군을 한 명도 들여보내지 않고 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러시아는 여기 없으니까 이제 미국이 나가야 된다. 미국의 교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 완충지대를 서로 이렇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고 나서 하나도 지켜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태가 더 계속해서 포격을 하고 하니까 이래서는 더 확전이 될지도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2차 미스크 회담이 또 열리죠. 그때는 지금 보시다시피 메르켈 총리, 여기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여기 맨 왼쪽이 루카첸코라고 하는 여기 벨라루스 대통령입니다. 민스크가 수도죠. 이 대통령이 있는 나라 수도에서 이 민스크 협정이 벌어진 겁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제 그 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자 회담이니까 벨라루스 대통령 빠지는 겁니다. 이거 주최자 입장이고 그래서 이
협정을 맺어가지고 민스크 협정을 그대로 다 준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서로 양보를 해서 한 가지 얻었던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 우크라이나 경우는 크림반도가 강제 합병이 되면서 헌법을 바꿨어요. 그게 뭐냐면은 헌법에 나토 가입을 우크라이나가 명시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나토 가입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있고 우크라이나가 있고 파란색이 지금 나토 영토인데요. 나토가 지금 이렇게 점점 좀 동진을 해오고 있어요. 여기 그 보시면은 그리스하고 또 이제 터키 지역까지 다 나토에 가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그다음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이 우크라이나 보라색 부분 보이시죠? 보라색 이 우크라이나, 그리고 오른쪽에 흑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조지아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하고 조지아도 나토에 가입을 해버리면 파란색이 돼버리는데요.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국경에서 나토하고 러시아가 접하게 됩니다. 이것을 러시아가 우려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계속 동진해오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참고 참다가 작년이죠. 12월 15일, 16일에 아예 러시아가 그냥 안보 협정문을 만들었어요. 러시아하고 미국, 러시아하고 나토 사이에 이러한 안보 협정문을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공표를 해요. 러시아가 서로 협의를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는데, 그건 뭐냐면 미국과의 협정문 내용 뭐냐면 나토의 동진 중단해야 되고 그 옛 소련 국가들의 신규 가입을 받아서는 안다. 옛 소련 영향권에 있었던 그런 주장, 그리고 나토 가입국이 아닌 옛 소련 국가들의 군사 기지 설치를 중단해야 된다. 그 군사 기지를 만들어서 미사일을 러시아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러시아의 안보의 위협이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중거리 및 단거리 미사일과 핵무기를 자국박 배치 중지, 즉 나토 영토라든지 그런 곳에 이런 미사일이나 핵무기를 배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럽하고 하는 내용은 1997년 이전으로 복귀를 해야 된다, 나토를. 원래 이제 이런 형이 있었거든요. 그 나토를 만들면서 동지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유럽에서는 미국과 함께 계속해서 영토를 나토 영토를 확장시킨 이제 그런 상태에 있었고, 그것을 참고 참다가 이제 러시아가 터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우크라이나는 절대 나토 가입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푸틴이 담화를 발표를 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내용으로는 이제 군사적인 입장에서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4월 21일 날 발표할 때는요, 되게 정서적이고 역사적이고 그런 측면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역사의 한 부분이고 같은 슬라브 민족이고 정교도이고 모든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몸이에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크라이나 나라는 사실상 뭐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러시아가 그 나라를 점점 크게 만들어줬고, 특히 소련 시대에 한 주권 국가로서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소련도 편입이 돼서 하나가 됐고, 그 다음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독립을 한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을 볼 때는 우크라이나는 한 번도 독립적인 국가가 된 적이 없었고 러시아 내에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존재가 가능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아예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 원래 우리 하나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떨어질 수 없다라는 그런 신념을 거기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침공하기 전이었는데 그걸 듣고 나서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단순한 정치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를 떼어내려고 하는 존재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어떤 수단을 다해서라도 막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여가지고 개인적으로 큰일 났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상 최후 통첩이고, 그래서 이제 미러 외무장관 협정 회의담이 열려요. 근데 회담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미국이 러시아가 일반적으로 만든 협정문에 대한 답변을 주기로 했는데 줬는데 러시아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하나도 없습니다. 변줄 울리는 내용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바이든은 이렇게 얘기했죠. 날짜까지 지목을 했습니다. 2022년 2월 16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것이다. 대통령에 입에서 계속 몇 번이나 그런 얘기를
이제 했었고요. 결국은 러시아 요구를 하나도 들어주지 않은 겁니다. 하나도. 그래서 그 다음에 2월 17일에 러시아가 이제 최후의 이제 답변하죠. 미국이 답변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서면 답변을 해가지고 주로 미 대사 설리번이더라고요. 설리번을 불러가지고 우리의 최후의 답변이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줘요. 그 내용 중에 뭐냐면요. 결론이 뭐냐면 이겁니다. 러시아의 안전을 위한 구속력 있는 보장이 없을 경우에 그러니까 법적인 조치를 얘기한 겁니다. 구속력 있는 법적인 그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 러시아는 군사적 기술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이 선언문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는 시나리오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새벽에 회담을 발표하고 루간스크, 도네츠크 독립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이 됐던 것이죠. 그렇게 한 이유는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지금은 뭐 신나치 얘기를 하지만 이 전쟁 나기 전까지 신나치 얘기는 잘 하지 않았습니다. 뭘 얘기했냐면 러시아의 안전 보장만 그랬어요. 러시아라고 하는 큰 나라가 안전 보장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러시아는 그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나토 헌장 제5조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 어느 나라든지 간에 외국 세력이 침략을 하게 되면 그건 나토 전체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고 즉각적으로 파병을 해서 군사적인 대응을 한다라는 게 나토 헌장 5조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는 분명히 헌장에 따라서 크림반 뭐 뺏긴 것에 대해서 거기서 어떤 식으로든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나토 전체가 참전하게 해서 다시 크림반도를 빼앗아 가려고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큰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이제 한 것이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오히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해서 더 문제를 촉발시킨 그런 상황이 되었죠. 여기까지가 전쟁이 일어난 배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서 저희가 접하는 한국 사람들의 인식, 한국에 있는 분들의 인식은 러시아는 이제 뭐 거의 뭐 99.99% 악당이고 잘못된 놈이고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선의의 피해를 당하고 있고 이러한 천편일률적인 보도가 되고 있어가지고요. 러시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내용들도 많이 돌고 있냐면 러시아에 살고 있는 교민들도 지금 당장 철수해야 된다. 거기에서 살고 있고 또 거기에서 회사 다니고 세금 내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러시아 침공을 정당화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당신들도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철수하라고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러시아 우호적인 얘기하면은 완전 그 거의 매국노 취급을 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한국 분들 잘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뭐 전쟁 그래서 잘했다, 뭐 푸틴을 지진다 이게 아니라 전쟁하고 분명히 잘못됐죠. 잘못됐지만은 그 전쟁이 일어난 그 이유는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고요. 미국이 너무 러시아 요구에 대해서 정말 일도 대응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굉장히 선의의 피해자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까 불쌍한 거는 맞죠.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크라이나 상황을 본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굉장히 부패한 나라라고 하는 점, 그 점이 되게 분명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은 우크라이나 나라가 절대 선도 아니고 모든 나라가 정말 그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절대 선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인식도 사실상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래서 누구는 절대 선이고 절대 악이고 이런 관점에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절대 아니고요. 만약에 그렇게 돼서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제 패배를 해서 우크라이나가 안정을 되찾는다고 했을 때 과연 우크라이나는 이전처럼 그 세계인의 바라는 대로 선한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거냐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이전까지 했던 행동을 봤을 때는
또다시 부패에 빠져가지고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할 가능성도 사실은 없지는 않죠. 그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가 망하길 바라지만 저는 이제 요나사 말씀을 이제 인용한 이유는 이제 그겁니다. 어, 그 그러니까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소수의 지도자들은 잘못됐죠. 하지만 거기 안에 있는 대다수의 러시아 사람들은요, 정말 힘이 없어가지고 하라는 대로 끌려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왼쪽에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제 아내가 여기 이제 한국어 학교 교사로 있는데 러시아 사람들 학생들이 그 다차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다차 주말 농장인데요. 러시아 사람들은 이제 금토일 3일은 주말 농장 허름하지만 가가지고 텃밭 읽어가지고 거기서 야생 열매나 뭐 또는 이제 농산물 지어가지고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지어가지고 농사를 간단하게 지어서 먹고 하는데 어, 잼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2통이나 제 아내한테 갖다 줬어요. 지금 전쟁의 와중인데. 예,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무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재래시장에서 판매하는 거예요. 무값이 사실 전쟁 나가지고 한 50%가 올랐습니다. 저희는 깍두기 담아 먹는 것인데 올랐었는데 지금 다시 또 내렸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전쟁이 일어났지만 러시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역시 선한 사람들이고 어, 주변 사람들하고 고맙다고 해서 음식을 나눠 먹고 이제 뭐 많은 것은 아니지만은 작은 거라도 나눠 먹으려고 하고 또 뭐 물가 오르고 경제 제재 해가지고 엄청나게 러시아 망할 것처럼 하는데 사실 지금은 물가 안정돼 있거든요. 기름가 같은 경우는 전쟁 전에 51루블이었는데 지금도 51루블이에요. 51루블 하면은 1리터가 약 750원밖에 안 됩니다. 기름값 되게 싼데 다른 나라 다 올랐잖아요. 러시아는 안 올랐어요. 그래서 식량과 에너지 부분에서는 러시아는 충분하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제재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쟁을 해서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사람 죽이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지만 경제 제재를 해서 서민들 굶어 죽게 만드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이것도 비인륜적인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살면서 저는 이제 여행업을 지난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못했는데 전쟁 나가지고 또 몇 년 동안 못하게 될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문 닫는 가게들도 많이 있고 또 실업자들이 있어가지고 저희 안방에서 술 먹고 이렇게 떠들어 다니는 청년들도 좀 늘어나고 있고 저 자체도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일을 못 하겠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힘들거든요. 그 사는 것 자체가 서민들이. 근데 이 서민들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장래가 불투명하고 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냥 전쟁이 일으켰으니까 너희들 다 나쁜 놈들이야 하면서 전세를 다 그렇게 매도시키는 그런 부분은 잘못됐고 적어도 서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잘못이 없고 오히려 이제 피해자이고 같이 끌려가는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존재와 같은 존재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 폭탄 맞아 돌아가신 많은 분들 그런 분들도 불쌍하죠. 당연히 불쌍한데 러시아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또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러시아 사람들도 여전히 똑같이 불쌍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번 전쟁의 상황에 대해서 러시아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